당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 부탁하십시오. 제발 우리 도와달라고 말이오. 28년 경력의 미 방산 전문가가 절규했습니다.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로 가득한 레드아웃 상태에서 패트리어트는 바닥났고 72시간 내 방어막 붕괴라는 절망적 리포트가 펜타곤으로 타전됐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으려 수십억 미사일을 쏟아붓는 비극적 소모전 속에서 오직 한 구역만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요격률 96%가 실전 기록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파괴가 아닌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전 세계 방산의 판도를 뒤집은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생존 철학. 핵보다 더 막강해진 한국 무기에 초비상을 선포한 강대국들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격 실패입니다. 반복합니다. 요격 실패. 무전기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분석 보고서를 그대로 내려놨습니다. 작전실 안에 있던 15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고 그 화면 위에는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붉은 궤적으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요격되지 않은 채로. 저는 콜트 매버릭입니다. 미 육군에서 방공 미사일 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에는 글로벌 방산 분석 기업의 수석 컨설턴트로 중동 지역 방공 운영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28년 동안 분석해왔고 이라크에서 사우디까지 실전 현장을 직접 밟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빗나간 적도 없었고 데이터가 저를 속인 적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믿어왔고 그 믿음이 저를 28년 동안 이 자리에 세워놓은 힘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요. 그날 중동의 작전실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격은 새벽 3시에 시작됐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밀려 들어오는 복합 공격이었고 규모만 놓고 보면 방공망이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요격 가능한 수량, 남은 미사일 잔량, 그리고 적이 아직 보내지 않은 탄의 숫자까지 모든 변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계산을 해도 결론이 같았습니다. 좋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남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제 질문에 옆에 있던 장교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8발입니다. 18발.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은 아직 수십 발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가진 요격 수단은 고작 18발이 전부였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발당 수십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격을 한 번 할 때마다 수십억 원이 하늘 위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 저쪽에서 날려보내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고작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하는 구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도록 설계된 싸움이었다는 것을. 공격하는 쪽은 비용이 들지 않고 막는 쪽은 막을수록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 이런 싸움에서 방어 측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공격이 멈추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공격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2차 드론 편대가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방공망은 이미 과부하 상태였고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무전기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화면 속 숫자들은 쉬지 않고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 숫자는 천천히 올라갔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잔여 미사일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표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밑비 빠진 도개물 붓기.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그 순간만큼 정확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휘관을 포함한 핵심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도 자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피해 구역, 자녀 요격 능력 수치, 적의 예상 추가 공격 규모,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이후엔 어떻게 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석 담당 장교가 화면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붕괴 가능성 있습니다. 지휘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로 말해요. 장교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시단 87%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7%라는 숫자가 그 공간의 공기를 통째로 짓눌러 버렸죠.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고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이 전쟁은 총알이 아니라 숫자로 지고 있었습니다. 방어 측이 요격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공격 측이 드론을 하나 더 날릴 때마다 방어 측은 수십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방어 측의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공격 측은 저비용 무기를 계속 찍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송하고 설치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늘 위에서는 공격이 단 한순간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보급 속도가 소비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대 혼자 서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28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항상 해법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술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석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구조를 깰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구해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빠른 요격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전쟁은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깰 방법이 존재하기는 한 건가?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 품은 채 다시 작전실로 돌아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장교들은 여전히 무전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2시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해법,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한쪽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건 누군가 긴급 회의 자료와 함께 올려둔 보고서였는데 표지에 적힌 제목이 저를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 분석 보고서.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상황의 해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발전 속도도 빠른 나라죠. 그런데 전쟁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랜 실전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가 쌓인 강대국의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96%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6%.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난 뒤에도 한동안 보고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작전실 안은 여전히 분주했고
무전기에서는 계속 교신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숫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96%. 저는 28년 동안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분석해왔고 전 세계 주요 방공망의 실전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데이터와도 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실전 요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전장에서 기록된 수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테스트 결과와 적이 전자전을 펼치고 기상 조건이 불안정하고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인 실전 환경에서의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시스템의 요격률 수치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얼마나 많은 교전을 기반으로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그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UAE에서 실제로 운용된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실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실제 요격이 이루어진 현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교전 횟수도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횟수의 실전 교전이 누적된 데이터였고, 그 전체 평균 요격 성공률이 96%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가 제 쪽을 힐끗 바라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검증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 측정 기준의 차이, 보고 과정에서의 과장 가능성. 저는 수십 년간 분석가로 일해오면서 숫자를 맹신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좋아 보이는 숫자일수록 더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페이지 넘기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의심할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교전 상황별 세부 기록, 요격 고도와 거리 데이터, 표적의 종류와 속도 분류, 기상, 조건별 성공률 차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데이터를 조작하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허점을 가리기 위한 자료는 대개 두루뭉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의 결과도 숨기지 않고 담겨 있었고 실패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전을 기반으로 한 진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요격 미사일 단가가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시스템 전체 도입 비용도 기존 대비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감각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성능은 더 높고 비용은 더 낮고 실전 검증까지 완료됐다. 이건 그냥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28년 동안 믿어온 방공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흔드는 물건입니다. 고성능은 고비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이 업계의 상식이었고 저도 그 상식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데이터는 그 상식이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꼼꼼하게 모든 수치의 메모를 달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레이더를 쓰는가? 다중표적 동시 대응 능력은 어느 수준인가? 고도별 요격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재보급 주기와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이 시스템이 단순히 미사일 하나를 잘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함께 파견된 동료 분석관 2명을 찾아갔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꺼냈더니 반응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콜트, 이거 한국 거잖아. 실전 데이터가 얼마나 된다고.
첫 번째 동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료는 보고서를 잠깐 훑어보더니 그래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96%는 특정 조건에서 나온 수치일 거야. 전체 교전 평균으로 보면 다를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체 교전 평균이 96%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동료가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앞뒤로 넘기더니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데이터 오류 아닐까? 저도 처음엔 그 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오전 내내 보고서에 인용된 원자료 출처를 따라가면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UAE 방공 운용 기록, 독립군사분석기관의 평가 보고서, 그리고 실제 교전에 참여한 운용 요원들의 증언 자료까지 어느 각도로 접근해도 데이터는 일관됐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96%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한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중동의 건조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가끔 군용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준이라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기준이었는가?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 가장 믿을 수 있다. 오랜 실전 경험이 축적된 강대국의 방공망이 가장 완성된 형태다. 저는 이 전제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랜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데이터는 그 전제에 정면으로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기존 강대국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요격률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설계 철학이 달랐습니다. 기존 강대국의 방공 시스템은 대부분 고성능 단일 요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미사일 하나로 가장 위협적인 표적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식이죠. 그 철학은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명한 약점도 있습니다. 복수의 표적이 동시에 밀려올 때, 그리고 요격 비용이 공격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할 때, 그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그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설계였습니다.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각 고도에 맞는 요격 체계를 층층이 배치하고 그 각각의 체계가 서로 연동되면서 전체적인 방어망을 형성하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하나가 뚫리더라도 다음 층에서 다시 잡아내는 방식, 그리고 각 요격 수단의 단가를 낮춰 지속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등에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공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오래 막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화력과 파괴력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생존과 지속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전장에서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 해법인지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메모지는 가득 찼고 보고서 여백에는 제가 적어 내려간 질문들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준으로 삼아온 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쥐고 있다는 느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라는 사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96%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세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전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동의 전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저는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동을 떠난다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교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고 지휘부는 저 같은 분석관이 현장에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UAE 방공 운용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 시스템을 운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맥락을 담지 못합니다. 그 숫자 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는 직접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은 건 이틀 뒤였습니다. UAE 방공사령부 소속 알만수리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 실전 운용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체 교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대령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5원 6%라는 수치,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알만수리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매버릭 씨, 저도 처음엔 그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입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솔직히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는 좋은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공격은 복합 공격이었어요.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 전자전이 병행되는 상황, 야간 교전의 기상 조건까지 불안정한 상황, 그런 조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저는 그거를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비교해서 실질적인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알만수리 대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패트리어트는 강합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비쌉니다. 그리고 소모가 빠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교전이 반복될수록 재고 걱정이 먼저 생겼습니다. 요격을 해야 하는데 남은 수량을 계산하게 되는 상황. 그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지 아십니까? 방어를 해야 하는 사람이 방어 수단의 수량을 아끼게 되는 상황. 그건 이미 방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틀 전 작전실에서 18발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의 그 감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이 말한 그 압박감을 저도 그날 밤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부담 없이 쏠 수 있습니다. 요격해야 할 표적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그게 현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다층 구조가 핵심입니다. 저고도에서 한번 걸러내고 중고도에서 다시 잡고 고고도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구조. 하나가 뚫려도 다음 층이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자리에 앉아서 그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전을 경험한 군인의 증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시스템을 운용하고 교전을 치르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보고서에 적힌 어떤 숫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한 건 UAE 방산 조달 담당 부서였습니다. 시스템 도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국가의 시스템과 어떤 비교 분석을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담당자와 연결이 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조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비교 검토 보고서를 요약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한국, 총 5개 국가의 방공 시스템이 비교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교표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성능은 최상위였지만 도입 비용과 운용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실전 요격률 수치도 우수하지만 지속 운용 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럽 시스템은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생산 및 공급 속도가 느려
실전 환경에서 빠른 재보급이 어렵다는 평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스템은 단거리 요격 분야에서 검증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급 수량이 제한적이었고 지역 정치 상황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리스크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스템 항목에 이르렀을 때 저는 비교표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격 성능, 비용 효율, 공급 안정성, 유지보수 용이성, 다층 방어 구성 가능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항목이 특출나게 높은 게 아니라 전 항목에서 균형 잡힌 높은 점수.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이 시스템이 왜 실전에서 강한지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 그건 무기의 설계 철학이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비교 검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종 결정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현재 전황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의 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기준에서 한국 시스템이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입니다.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5개 국가의 시스템을 검토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나온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여럿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알만수리 대령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매버릭 씨,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국 측에 추가 물량 긴급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가능한 모든 물량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물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논의할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납기가 너무 길고 유럽은 생산 속도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급 자체가 불확실하고요. 한국만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속도와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량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 밝음이 전혀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UAE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한자리에 펼쳐놨습니다. 보고서, 비교 검토 자료, 알만수리 대령과의 통화 내용 메모, 조달 담당자가 보내온 문서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96%의 요격 성공률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나온 예외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복합 공격, 전자전, 악천 후, 야간 교전. 모든 불리한 조건이 겹친 실전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평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뒷받침하는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시스템을 운용한 사람들의 증언, 다른 모든 대안을 검토한 끝에 내린 전문가들의 결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전 물량 요청이라는 실제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 전 세계 방공의 기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자국 우월주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실전 경험이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들은 그 기준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믿음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의 근거가 되어온 것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지금 저 자신의 전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분석가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기존의 믿음과 충돌하더라도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저는 그 원칙을 28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새로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질문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어떤 실패를 거쳐서 이 결과에 도달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들을 하나씩 적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그건 분석가로서, 아니 이 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지적 흥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자료, 방산 전시회 발표 자료, 수출 실적 현황, 그리고 주요 방산 전문 분석 기관들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 작성한 독립평가 보고서들까지. 며칠 뒤 그 자료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방산 시장의 신흥주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 그런데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에 방공 시스템을 수출했고 그 모든 현장에서 실전 검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은 단순히 계약 건수가 아니라 운용 실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실적은 일관되게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 더미 속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 독립방산 분석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산 시장의 도전자가 아니다. 이미 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작전실에서는 여전히 교신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보고서와 분석 자료, 알만수리 대령과의 통화 내용, UAE 조달 담당자가 보내온 문서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시스템의 성능을 소개하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중동 전황에서 기존 방공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짚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한국 시스템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파견단 내 방산 분석 회의에 올렸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저보다 경력이 긴 분석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이었고 저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비롯한 기존 방공체계에 깊이 관여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보고서를 한 부씩 올려놓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그 침묵을 좋은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라는 수치를 언급하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매버릭, 잠깐만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해리슨 선임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방공 시스템 평가를 담당해온 사람이었고 이 분야에서 그의 발언은 상당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96%라는 수치, 이게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겁니까? 통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실전 데이터처럼 포장한 건 아니죠? 저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UAE 실전 교전 기록입니다. 복합 공격 상황, 전자전 병행, 야간 교전 포함한 전체 평균 수치입니다. 교전 횟수도 단발이 아니라 상당 기간 누적된 데이터고요. 해리슨이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UAE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버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 운용 환경이 얼마나 제한적이냐는 겁니다. UAE의 방공 위협 수준과 우리가 상정하는 전면전 수준은 다릅니다. 제한된 환경에서의 좋은 성적이 전면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전면전 수준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황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복합 위협이고 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수치가 나왔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 오른편에 앉아있던 맥밀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록히드 마틴에서 오랫동안 패트리어트 시스템 개발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용 얘기 좀 해봅시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시스템 단가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데 가격이 3분의 1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필요 이상으로 돈을 낭비해 왔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다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의 수치가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히 한국 무기가 좋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방산 시장의 가격 구조와 성능 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재검토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긴장을 인식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용 차이는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국 시스템은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한 발 한 발의 단가를 낮추고 대신 층층이 쌓인 다중방어 구조로 전체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고성능 단발 요격에 집중한 기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른 겁니다. 맥밀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계 철학이요. 듣기 좋은 말이네요. 매버릭,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이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게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실전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았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이 보고서가 한국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수용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해리슨도, 맥밀런도,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석관들도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한국 시스템의 신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 신뢰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맥밀런 씨, 저도 처음엔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검증하는 데 썼습니다. 원자료를 따라가서 교차 확인했고 직접 현장 운용 책임자와 통화했으며 독립분석기관의 평가 보고서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도 분석가의 자세가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슨이 보고서를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공식 보고 라인에 올리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실전 검증이 더 필요하고 출처 신뢰도 확인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무거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가 완전히 묵살된 건 아니었습니다. 검토는 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검토가 진짜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논리가 아니라 벽을 마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지 않는 벽, 숫자보다 자존심을 먼저 보는 벽. 그날 오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해리슨과 맥밀런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발은 감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것을 단순히 고집이나 편견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 분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우려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UAE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전장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대규모 전면전, 더 정교한 탄도미사일 위협, 복수의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저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검증된 채로 세상에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걸프전에서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았지만 이후 분석에서 실제 요격 성능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을 거치면서 시스템이 개선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검증은 과정이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스템은 그 과정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UAE에서의 실전 운용이 그 첫 번째 검증이었고
그 검증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 다시 책상에 앉아서 추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해리슨이 제기한 전면전 수준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문제를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다층 방어 구조가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구조적 분석으로 접근하면 됐습니다. 저는 시스템 구조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고도 방어, 중고도 방어, 고고도 방어, 각 층의 요격 체계가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한 층이 과부하 상태가 됐을 때 다른 층이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 구조의 강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방식, 어느 한 지점에 과부하가 걸려도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 그건 단순히 성능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내구성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한 가지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강대국의 방공 시스템은 대부분 최강의 위협을 최강의 수단으로 제거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분명히 강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금처럼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 위협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 최강의 수단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비용 요격 수단을 저비용 드론에 낭비하고 정작 탄도미사일이 왔을 때 잔여 요격 수단이 부족해지는 상황. 저는 사흘 전 작전실에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그 문제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위협의 수준에 맞는 요격 수단을 배치하고 비용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방어 능력은 떨어뜨리지 않는 구조. 저는 그 설계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북쪽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미사일 위협 중 하나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사포, 드론, 장사정포. 수십 년 동안 그 위협과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국은 생존을 위한 방어 체계를 연구해 왔을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필요에서 출발한 연구. 저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순간 이 시스템이 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가 이해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리슨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해리슨은 커피를 마시면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와는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좀 강하게 나간 것 같긴 하죠.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반응했으니까요. 해리슨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데이터 자체는 인상적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다시 읽어봤어요.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매버릭,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재검토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 시장의 구조, 오랫동안 형성된 공급망,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동맹국과의 무기 거래 관계, 한국 시스템의 부상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모든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어제 회의에서 저항한 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리슨 씨, 저도 그 무게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전장에서 72시간 뒤 붕괴 확률이 87%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존 구조입니까? 아니면 이 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해리슨이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을 나오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뚫는 데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실제 기록,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묶음이었습니다. UAE 방공사령부에서 추가로 넘겨준 실전 교전 기록이었는데 제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이 직접 챙겨서 보낸 것이었고 파일 앞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단순히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제대로 분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교전 기록은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 기록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는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시스템이 처음 투입됐고 어떤 위협에 처음 노출됐으며 그 이후로 어떻게 성과가 변화해 왔는지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기 운용 기록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시스템이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 운용 요원들은 상당한 긴장감 속에서 작동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 실전에 올리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과 훈련 환경은 다릅니다. 운용 요원들의 긴장이 기록에서 그대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교전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성공 기록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드론 요격, 순항 미사일 요격,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탄도 미사일 요격까지. 표적의 종류가 달라지고 공격의 패턴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다중 표적 동시 대응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드론 여러 대가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황. 기존 방공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레이더가 모든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각에 맞는 요격 수단을 할당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스템에 극단적인 부하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그 상황에서도 요격 성공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6개의 표적이 접근한 교전에서도 5개를 요격했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방어층에서 처리됐습니다. 전체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전이 이루어진 시각과 기상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야간이었고 강풍이 불었으며 가시거리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 속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설계입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좋은 날 좋은 조건에서 잘 작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 잘 작동하는 시스템은 많습니다. 나쁜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창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교전 성공률의 변화 추이, 표적 종류별, 요격 성공률, 시스템 운용 시간 대비 성능 유지율, 숫자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초기 운용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용 경험이 쌓이면서 요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고 그것이 전체 성과를 소폭 끌어올리는 추세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재보급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요격 소모량 대비 재보급 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쏘는 속도와 채워지는 속도가 맞아떨어지는 구조. 저는 사흘 전 작전실에서 봤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8발. 요격을 할수록 잔여 수량이 줄어들고 재보급은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 그 구조와 지금 제 앞에 있는 기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모와 보급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저는 그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처음부터 설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버티는 전쟁. 저는 그 개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방공 개념은 위협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표적을 가장 정확하게 격추하는 것. 그게 방공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전쟁의 위협은 그 개념이 전제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많고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백 대 날리는 공격을 기존 방식으로 막으려면 수천억 원이 소모됩니다. 그 구조 속에서 방어 측이 지속적으로 버티는 건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방어 측은 재고가 고갈되면서 무너집니다. 물리적으로 뚫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진되는 겁니다. 한국 시스템은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위협의 수준에 맞는 비용으로 대응하는 것, 드론에는 드론 수준의 비용으로 대응하고, 탄도미사일에는 그에 맞는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 그 균형이 지속 가능한 방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개념이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은 한 번이면 우연입니다. 두 번이면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 기록 속의 성공은 수십 번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만수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읽은 자료에서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령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대응 기록 중에 6개 표적이 동시에 접근한 사례가 있던데 그 교전 당시 운용 요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알만수리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 교전 저도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6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건 우리도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운용 요원이 일일이 표적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원들이 해야 할 일은 최종 확인뿐이었어요. 그러니까 6개가 와도 요원들이 느끼는 부하는 2개 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자동 우선순위 판단 시스템. 그건 단순히 요격 미사일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영역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드웨어가 강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라주지 않으면 실전에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그 2가지가 균형 잡힌 형태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운용 요원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패트리어트 운용 인력과 비교해서 적응 속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기본 운용을 익히는 데 걸린 시간이 기존 시스템보다 상당히 짧았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시스템 자체가 운용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요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요원을 지원하는 구조랄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아침 햇살이 건물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젯밤 내내 읽은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능, 비용, 지속성, 운용성, 어느 하나가 특출난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은 드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뛰어나면 반드시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싼 시스템은 강하지만 지속 운용이 어렵고 저렴한 시스템은 운용은 쉽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분야의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그 상식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지니어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을 상정하고 어떤 위협을 기준으로 삼으며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균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자신들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이 데이터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후 늦게 다시 해리슨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어젯밤 받은 교전 기록 데이터를 들고 갔습니다. 원자료였습니다. 해석이 더해진 보고서가 아니라 교전 상황이 그대로 기록된 날것의 데이터.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해리슨이 첫 페이지를 넘기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그가 멈추더니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넘겨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서 멈췄는지를 봤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대응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실전 기록입니까? 예,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원본 교전 로그입니다. UAE 방공사령부에서 직접 넘겨준 자료입니다. 해리슨이 한동안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료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맥밀런한테도 보여줘야겠군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맥밀런이었습니다. 해리슨이 그에게 이 자료를 보여줘야겠다고 말했다는 건 그 저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화려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료를 읽고 확인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리슨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의 말 한마디가 달라졌습니다. 데이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이 보낸 자료 묶음 중에서 아직 읽지 않은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별도의 제목이 없었고 안쪽에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교전은 우리가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기록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에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요격과는 기술적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에 비유하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 기록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기록은 다른 교전 기록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데이터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전 시각, 표적 종류, 요격 고도, 성공 여부, 숫자와 분류 항목이 깔끔하게 정리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운용 요원의 상황 보고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교전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교신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탄도미사일이 탐지된 건 발사 후 초기 단계였습니다. 레이더가 궤적을 잡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등급을 분류했습니다. 운용 요원의 첫 번째 보고는 짧았습니다.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준비 완료. 그 다음 교신부터 긴장감이 올라갔습니다. 미사일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고 요격 가능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요격 명령이 떨어진 건 탐지 후 불과 수십 초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초 후 교신 기록에 단 한 줄이 적혔습니다. 요격 성공? 저는 그 두 글자를 읽고 잠시 파일을 내려놨습니다. 요격 성공? 단순한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최상위 기술력의 영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것을 실전에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몇 개나 되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총알을 총알로 맞춘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초고 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극한에 가까운 정밀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탐지에서 추적, 계산, 발사, 요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통제된 실험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도시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서 저는 파일을 다시 들고 나머지 기록을 읽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록에도 유사한 교전이 반복됐고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실패 기록을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실패가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는지,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실패 기록에는 원인 분석이 상세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요격 각도의 문제, 표적 속도 계산의 오차,
기상 조건의 돌발적 변화. 각 실패마다 원인이 분명하게 분석되어 있었고 그 이후 교전 기록에는 그 원인이 보완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분석에 활용했다는 것.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줬습니다.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시스템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더 믿을 만합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저는 잠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잡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정리되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모든 반문들이 데이터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리슨과 맥밀런을 포함한 분석관 전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집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해리슨이 직접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리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매버릭이 가져온 교전 원자료를 밤새 검토했습니다. 맥밀런 씨도 봤고요. 우리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맥밀런이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시스템을 과대평가된 신흥 무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요격 기록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틀 전 회의실에서의 분위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맥밀런의 코웃음 소리가 귀에 선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지 싶을 만큼 달라진 반응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사람을 바꾼 겁니다. 주장이 아니라 숫자가, 논리가 아니라 실전 기록이 그를 바꾼 겁니다. 해리슨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드론 전쟁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재 전장 환경에서 기존 방공 체계가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작전실 상황이 그것을 증명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장에서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비용 구조 비교표였습니다. 현재 방공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요격 비용이 공격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측이 불리해집니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요격 단가를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이 구조 차이가 장기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계산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맥밀런이 비교표를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72시간 이후 붕괴 확률 87%. 그게 현재 시스템 기준이었죠. 한국 시스템 기준으로 같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미 그 계산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요격 단가가 낮아지고 재보급 속도가 따라붙는다는 가정하에 붕괴 시점이 72시간에서 훨씬 뒤로 밀립니다. 공격 측이 같은 속도로 드론과 미사일을 계속 투입한다고 해도 방어 측이 경제적으로 소진되는 시점이 형역하게 달라집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저항의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각자 머릿속에서 따라가고 있는 침묵. 해리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화력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도출된 결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리슨 스스로가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시스템을 검증이 부족한 신흥 무기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의 구조적 강점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왔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면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싼 무기가 강한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무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것이 결국 살아남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진리를 무기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알 만수리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에 추가 물량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알 만수리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무기. 저는 그 표현을 받아 적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전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공격 측은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번갈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드론 수십 대를 먼저 띄워서 방공망의 주위를 분산시킨 뒤 그 틈을 파고드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공망을 물리적으로 뚫는 게 아니라 과부하를 유발해서 빈틈을 만드는 전술이었죠. 저는 그 패턴을 분석하면서 공격 측이 단순히 무기를 쏘는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존 방공망은 흔들렸습니다. 드론 대응에 요격 수단이 소모되는 동안 탄도미사일이 들어오는 상황. 저는 그 교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면서 이틀 전 회의에서 나온 붕괴 확률 수치가 다시 머릿속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87%. 그 숫자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저를 찾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매버릭, 오늘 교전 데이터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격 측이 우리 방공망의 과부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기존 체계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논의한 것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해리슨이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시스템 추가 도입과 관련해서 공식 검토를 시작하라는 지시입니다. UAE 측의 긴급 물량 요청이 상부까지 올라간 모양입니다. 매버릭,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도 함께 전달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그 소식에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안도보다 다른 감각을 느꼈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공식 검토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고서가 올라가고 회의가 열리고 결정이 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리슨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빠르게 처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 며칠은 봐야겠죠. 며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교전 데이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며칠 안에 전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전 데이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번 공격에서 뚫린 방어 구간이 어디였는지 다음 공격에서 어느 지점이 더 취약해질지를 계속 계산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잠을 자는 척 누워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의 다층 방어 구조를 다시 꺼내서 오늘 교전 패턴에 대입해봤습니다. 공격 측이 사용한 드론과 탄도미사일 동시 투입 전술을 한국 시스템이 맞닥뜨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각 층의 요격 체계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드론 대응에 소모되는 자원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오늘 공격에서 기존 체계가 흔들린 그 지점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드론 대응을 담당하는 하위층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상위층의 탄도미사일 대응 자원을 건드리지 않는 구조, 그 분리가 오늘 공격 패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저는 그 분석 결과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상부 보고서에 추가로 첨부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알만수리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긴급 문서 형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서 펼쳤습니다. 어젯밤 교전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이 운용된 구간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 시스템을 일부 구간에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었고, 어제 공격에서 그 구간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담당한 구간에서 드론과 탄도미사일 동시 투입 공격이 있었습니다. 드론 11대가 먼저 접근했고 그 직후 탄도미사일 2발이 투입됐습니다. 공격 측이 의도적으로 과부하를 노린 패턴이었습니다. 결과는 드론 11대 전량 요격, 탄도미사일 2발 전량 요격이었습니다. 전체 구간 피해 없음. 저는 그 결과를 3번 읽었습니다. 같은 날 밤, 같은 패턴의 공격에서 기존 시스템이 담당한 구간은 드론 대응 과정에서 요격 자원이 소모됐고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방어선을 통과했습니다. 구간 내 외곽 지역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공격, 다른 시스템, 다른 결과. 저는 그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비교였습니다. 저는 즉시 해리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해리슨은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더니 읽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가 페이지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충분한 대화였습니다. 해리슨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상부 검토 속도를 당겨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작전실 한쪽에 서서 레이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위에는 지금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전장 전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요격 수량, 배치 위치, 대응 시간. 그것이 저의 분석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남아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나오고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핵무기는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한 발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파괴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은 도시를 살아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핵은 파괴의 무기이지 생존의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방공망은 다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하는 일은 도시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서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저는 28년 동안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어떤 무기가 더 강한지, 어떤 시스템이 더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작전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더 완벽하게 지키는 무기. 그것이 어쩌면 진짜 강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격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강대국 방산의 오랜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향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도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그 차이가 지금 이 전장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분석 자료를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했습니다. 1장부터 정리했습니다. 중동 전장의 현실, 기존 방공체계의 구조적 한계, 한국 시스템의 발견과 검증 과정, 실전 교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어젯밤 같은 공격에서 나온 2가지 결과의 비교. 저는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저는 한 문단을 적었습니다. 현재 전장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존 체계의 구조적 한계는 데이터로 확인됐으며 현실적 대안은 하나입니다. 한국 시스템의 즉각적인 추가 도입을 건의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분석가가 자신이 기준으로 삼아온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유일한 대안으로 건의하는 보고서.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문서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장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고 도시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내일도 켜져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국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전황 데이터를 분석하고 교전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전장은 누군가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답변이 온 건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해리슨이 문서 한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풀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매버릭, 승인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승인. 일주일 전 이 단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속도로는요.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한국 시스템 추가 도입 공식 검토 개시,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구간 즉각 확대입니다. UAE 측과의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고요. 매버릭이 제출한 보고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같은 날 밤 두 구간의 교전 결과 비교가 설득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교 데이터를 문서에 포함시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 분석이 아니라 기록, 같은 공격, 다른 시스템, 다른 결과. 그 단순한 사실이 어떤 논리보다 강했습니다. 해리슨이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상부에서도 현재 전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72시간 붕괴 확률 87%. 그 숫자가 상부까지 올라가면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 그 숫자를 들었던 새벽 회의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80%. 그 숫자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분석관들의 저항을 무너뜨린 것도, 상부의 결정을 앞당긴 것도 결국 그 숫자가 담고 있는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알 만수리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령님, 공식 검토 승인이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청해둔 물량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버티는 데 한계가 오는 시점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알 만수리 대령이 어떤 압박 속에 있었는지를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넘겨주고 증언을 해주고 추가 자료를 챙겨보내면서 그는 단순히 협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도시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 납기 일정은 확인하셨습니까? 한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생산 속도와 수송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현재 상황의 긴박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 시스템이 가진 강점 중 하나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납기가 길었습니다. 유럽은 생산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급 자체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요청에 빠르게 응답하고 필요한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를 저는 이 일주일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 다른 국가들의 방산 담당 관계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UAE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주변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락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지,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납기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 뭔가 큰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그것은 드라마틱한 발표나 화려한 전시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결과가 조용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류의 평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들을 정리하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중동 지역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공식 문의를 넣은 상태였고, 일부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의 전장 환경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로 모두가 같은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방산 전문 분석 기관들의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이미 일부 기관들이 중동 전황을 분석하면서 한국 방공 시스템의 실전 성과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의 방향은 저마다 달랐지만 결론은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현재 방산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존재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곳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 저는 그 표현을 읽으면서 일주일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됐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작전실에서 96%라는 숫자를 처음 발견했던 순간, 그때 저는 그 숫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수치가 말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수치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이 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분석과 검증과 설득의 과정이 그 보고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론 문단 아래 한 단락을 더 적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28년 동안 저는 더 강한 무기를 찾는 일을 해왔습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그것이 이 일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이 저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더 강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단락을 다시 읽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이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중동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 위로 퍼지고 있었고 그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오늘 밤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 불빛들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전쟁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의 경력이 그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주일이 저에게 다시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파괴가 아닙니다. 전쟁의 본질은 생존입니다. 더 많이 부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28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핵은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한 발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파괴력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공망은 다른 일을 합니다. 날아오는 것을 막아서 도시가 계속 서 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 핵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남게 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는 공격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이 전장은 계속될 겁니다. 데이터는 계속 쌓일 것이고 분석은 계속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이제 확실합니다. 세계가 답을 찾고 있을 때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